어둠이 짙게 깔리던 밤 작은 두 눈을 가려줬더니 네, 둔벙에 빠진 소금쟁이 오늘도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인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부터는 이 시그널 음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소개랑 손님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저희 노래 좀 듣고 보겠습니다. 살고 있을지 아마 넌 볼 수도 있겠구나. Up on Melancholy Hill there's a plastic tree. Are you here with me? Just looking out on the day of another dream, where you can't get what you want, but you can get me. So let's set out to see. 'Cause you are my medicine when you're close to me. When you're close to me. So call in the submarines, round the world we'll go. Does anybody know if we're looking out on the day of another dream? If you can't get what you want, then come with me. Up on Melancholy Hill
네, 좋은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또 율 기자님이 또 게스트로 나와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어쩌다 보니까 2주 연속 게스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네. 기자로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취재 다니느라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네. 오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이 네. 감자 캐는 체험 활동을 하는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 정말 귀여웠습니다. 대천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청산이었습니다. 청산. 네, 청산이었습니다. 하설이. 아설이. 네, 하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신기했던 게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천 취소할 수도 있다고 계속 그랬는데 오늘 딱 마침 하늘이 개면서 날씨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아주 예쁜 날씨에. 맞아요. 네. 네. 감자 캐면은 이렇게 막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네, 안에서.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힘이 안 돼서 아이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옆에 선생님들이랑 그 자원봉사 와주신 학부모도 있으셨고 네, 네. 다 어른들이 이렇게 옆에서 다 도와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애기들은 신기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그 흙도 만지고 감자도 만지고 줄기도 만지는 이거 자체가 오감놀이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좋은 체험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자를 넣으면 감자가 또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배우는 게 네. 되게 없는 기회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고구마를 넣으면 또 다시 고구마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신기해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음.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농업에 대해서 특히. 네, 네, 귀여운 아이 보고 오셨고.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기사가 나가야 한대서 아유 귀여워 하고 돌아오는 차에서 기사를 막 쓰는 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네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여기 청산 사시는 네. 청산 사는 건 아니지만 청산에서 일하시는 우리 살다시피 하시는 곰디 씨는 어떠셨나요? 그렇게 감자 캐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오늘 소방 훈련을 했습니다. 그 연기 피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네네. 대학교 간 뒤에는 그런 걸 못 했는데 고등학생 이후로 오래간만에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거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마침 하설이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로. 네. 네. 오늘도 참 힘든 하루를 보냈겠군요. 네, 그리고 오늘 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야, 멋지십니다. 진짜.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게스트 세 살다 번 했는데 보니까 소금쟁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멋지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거는 두 번째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게스트로 나와주신 율 기자님 먼저 한번 책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소설을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소설이죠.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네네. 가져왔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네, 저도 아직 다 읽진 않았고 한 3분의 2 정도 지금 읽은 상황인데 네. 우선 핵심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이제 현재 진영형으로 흐르는 건 아니고 네. 그 4.3 사건의 희생자였던 사람의 자녀 네. 와 그녀의 친구 네. 네네.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서사를 좀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제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도 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친구가 4.3 사건 피해자의 이제 자녀인 건데 딸인 네네네. 건데 그 영상 제작과 촬영 이런 거를 이제 업으로 삼고 이제 거의 평생을 살아오다시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4.3 사건 피해자들을 계속 기록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해왔었습니다. 일을 네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기록들의 어떤 약간 구술을 네네. 이렇게 소설 중간중간에 풀면서 네네. 이제
묘사가 좀 나오는데 한강 작가님이 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역사 굉장히 아픈 참사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소설의 형태로 이제 재현을 하시는 거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네네. 정말 핍진한 묘사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사의 힘이 참 강하다고 느꼈던 계기가 한 번 있었던 게 네. 예전에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사실 그 작품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게 그 완전히 허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공감을 네. 하게 되죠. 더 현실같이 묘사한 그 핍진함 네네네. 때문에 센세이션 했잖아요. 네네. 여성이라면 한 번쯤 겪는 그 82년생 근방의 세대 혹은 오히려 어느 세대든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성차별 혹은 공포를 네네. 너무 핍진하게 묘사해서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한강 작가는 이런 아픈 역사의 기억을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네. 그 시대를 정말 이렇게 한번 젖으면서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묘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읽었을 때도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고통을 한번 이렇게 찔리듯이 지나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도 또다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제주 4.3 사건을 다시 네네.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런 이제 현실을 반영한 소설들 혹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현실보다도 현실스러운 어떤 소설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그걸 또 읽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뭔가 이제 이 현실을 더 느껴봐. 혹은 이 잔혹성을 지금 이제 보여줄게. 넌 알지 못했으니까라는 관점에서 쓴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사들, 그러니까 소설이 갖는 서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술에서 나오는 그 기록들에서 이 사람의 어떤 감정들, 그때 당시의 감정들을 좀 읽을 수 있는 좀 장점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맞아 하면서 극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도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밖으로 세상으로 다시 뛰쳐나가서 뭔가 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좀 기초 토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서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뭔가 이런 고통의 역사를 복원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도 그 고통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강 작가는 그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잘합니다. 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장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와 언니 이렇게 두 명이 친척 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네. 그렇게 둘만 살아남아요. 심부름을 갔다가 네네. 온 가족은 이제 집에 있다가 몰살을 당합니다. 네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고 네. 그 온 가족이 몰살당한 장소는 이제 마을에 있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이제 몰살을 당해서 거기에 이제 시신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날 얇게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거기에 그 자매가 찾아가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자매였거든요. 네. 거기에 언니가 동생에게 내가 얼굴에 있는 눈을 닦을 테니 너가 우리 가족들 찾아라. 잘 봐라.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동생의 나이는 13살이었거든요. 시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나이였죠. 그쵸. 물론 언니도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렸지만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그 자매한테 너무 참혹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찾아야 하니까 네네. 더 어린 동생도 네네네. 죽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참 어떻게 떠올릴까 싶은데 또 떠올려서 그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해냈다는 게 네네. 엄청났는데 그 어머니는 그래서 사람 얼굴에 눈이 내려서 그 눈이 녹지 않는 상황이 약간 무서운 너무 공포인 공포로 거예요. 남겨진. 네, 그래서 트라우마처럼 남겨진 네네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딸이 커서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딸의 소식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그 딸이 꿈에 나왔는데 어린 모습으로 나온 딸의 얼굴에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이 녹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 딸에게 큰일이 났다. 내 네네. 딸이 죽었나 보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는 네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런 묘사가 그쵸. 네, 네. 저는 그 깊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실 충격을 그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 사고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이제 좀 공황 장애나 혹은 불안 혹은 삶에 대한 어떤 의지가 한풀 꺾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인생에서는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좀 잘 해놓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생존자분들도 계시고 피해자분들,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도 분명 계신데 그런 트라우마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역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좀 우리 주민 혹은 이웃 친구로서 조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국가에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지만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였는데 할머니를 한 분 태웠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뭐 제주 4.3 사건 아시죠? 이렇게 기사님이 여쭤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보상해주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냐고. 내 남편은 그때 총알이 옆에 이제 맞아서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자기는 보상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분 이제 노부부를 이제 그쪽에 이제 태워다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것처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르신 분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이제 드러나고 계속 밝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소개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네네. 그 4.3 사건의 어떤 학살했던 그런 군인 중에 주범이 저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아, 네네. 송효찬 장군이라고. 네네. 이게 한 16년도에 그 이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경관 수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 유가족분들이 제주도에서 청양까지 가지고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네. 떠오르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에서는 그쵸. 이런 이야기가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쵸. 그리고 언제 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쵸. 뭐 그런 생각들이. 뭐 예전 대통령 했던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측근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때 그리고 나는 그게 이제 뭐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곰디께서 책을 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바로 시작하나요? 네,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쁘게 달려야 됩니다. 네. 네. 네, 저번 주에 소개했던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앞쪽 부분에서는 역사 속에 성소수자가 있고 또 성서와 이 성소수자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개신교가 이 우리나라에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 권위주의 정부 세력과 네. 좀 유착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자본주의를 좀 이제 신봉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네. 극우 개신교가 좀 나아가게 됐다는 것. 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혐오라는 것을 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비리라거나 이런 어떤 문제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좀 공격하는 형태로서 네. 좀 기능해왔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네네. 이제 오늘은- 실제 성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로 했었죠. 오늘은. 네 성서를 해석할 때 네네.
그리고 또 성서 속의 어떤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문자주의적인 해석,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것이 책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저자가 성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이 현재 동성애 담론과 성서 속의 내용 해석을 하면서 좀 핀트가 좀 많지 않다라는 좀 결론을 내린 것이 네네. 네, 이제 뒷장의 내용인데요. 네. 세 얘기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성결법전과 거룩이라는 얘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네, 율님께서 3분의 2만 하셨으니까 저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는 또 찾아보시면 재밌겠네요. 네, 한 가지는 솔직히는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되는 건가요? 네,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저는 그 앞에 두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어떤 관용구로서 좀 많이 쓰여왔던 느낌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 사람들이 불경한 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을 모독한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 불과 유황의 비에 휩쓸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소돔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잘 저도 모릅니다. 요 책을 통해서 처음 들은 말인데, 네. 소돔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권 쪽에서 네. 동성애자, 학문성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소돔과 소도미를 생각해 보면 소도미는 그 소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소돔 사람들은 은 그럴 것이다. 동성애, 네네. 학문성교 이런 단어들로 네네. 이제 좀 고착화가 된 것인데, 네네네. 그 중간 중간에 좀 있었던 여러 가지 좀 굴곡 좀 큰 사건들, 왜 이 두 단어가 좀 그렇게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에 네네.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그 좀 폐허가 된 다음에 이제 적힌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추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해가 멸망한 어떤 사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화산이 폭발해서 네. 그게 나라를 이제 멸망시킬 만큼 영향을 네네. 미쳤다던가, 아니면은 그 빈 공간을 또 가상 이야기로 또 그려 그렇죠. 나가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좀 현재 시점에서 어떤 강력한 좀 신념으로서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다. 역사성을 가진 그런 그렇겠죠. 네, 이야기로는 부족한 네네. 면이 있다라는 네네. 지적을 하면서 그렇죠. 문자 그대로 이제 한 가지 네. 이야기로 한 가지를 덮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 소돔이 이퀄 동성애가 됐는가라는 네네. 것은 12세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세 시대가 좀 시작할 때부터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추기경이 이런 해석을 밀어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성서에 대해서는. 네네네. 근데 소돔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받아서 불경한 죄로 이렇게 파괴당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냈군요. 네, 이 해석을 밀어붙인 추기경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교황도 이것을 어떤 정설로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11세기 지나서 12세기에 접어들어서 이것이 남세기 죄로 이제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이 좀 동일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성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소돔의 죄가 언급이 되는데요. 소돔 사람들은 롯의 손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그래서 나그네 환대라는 법을 어기고 외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내쫓은 것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잖아요. 손님을 내놓아라. 네네네. 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러면 손님을 내놓아라라는
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네. 좀 뭐랄까요, 성매매 내지 좀 성폭력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할 테니 그 손님을 내놓아라라는 의미로 네네.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롯의 집을 포위한 것은 그 동성 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과 약자에 대한 그 폭력적인 행위가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유다서에서 보면은 소돔의 죄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지만 네. 그것이 동성애는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롯은 그에게 나타난 두 천사, 갑자기 나타난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 환대의 그 의미와 겹치는 것이죠. 네네네. 그것이 또 어떤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인 것이기도 하고, 네네. 이때 소돔성 각 마을에서 모든 남자가 몰려왔다. 그들은 롯에게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다. 대신 롯은 자기 딸들을 내어준다고 대응했고, 하느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롯은 위기를 모면했으며 소돔은 멸망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딸을 내어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소돔 성의 이 남자들이 동성애자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딸을 내어준다고 했으니 그렇지는 않다라는 해석이 있는 것이고, 네네. 결국에는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좀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그때 남성 권력과 여성 권력의 그런 극심한 차이를 좀 얘기했던 것이었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또 책에서 좀 주로 나왔던 이야기는 동성 간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관통당하는 남성이라는 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남성은 곧 여성을 의미하고, 그 여성의 경우는 결국 낮은 그런 사회적인 층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통당하는 남성이 되지 말아라. 아. 그 우리 남성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네네네. 라는 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네네네. 동성애라는 담론보다는 네네. 결국 가부장적인 권력으로 인한 어떤 그 폭력 행사로 인한 어떻게 보면 파멸인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 성경 경전의 내용도 그 틀 안에서 좀 가부장제 권력을 좀 유지하려고 네네. 그런 경전의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향하는 면이 있으면서도 네. 사실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폭력이 파멸을 불러온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해 보면 또 흥미로운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개신교, 극우 개신교 네. 쪽에서 소돔이 그래서 동성애자, 네네. 이게 좀 어떤 표현으로서 그 언어가 쓰이곤 하는데, 네. 결국엔 소돔 사람들은 이런 낯선 사람들, 나그네에 대한 어떤 혐오와 공포로서 이들을 대했고, 이 얘기를 좀 현실의 지금 세계에서의 얘기로 좀 가져오면은 합의와 존중 또 평등한 관계 속 성소수자를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들을 혐오하는 소돔이는 결국 그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 소돔 사람들이 결국엔 소돔이다 라는 좀 결론이 내려지는 게 네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성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리고 그때 시대 때도 그랬고, 네. 어떤 동성 간의 관계의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남자가 젊은 남자를 이렇게 탐닉하는 네네. 그런 현상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여겨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떤 지금 동성애 담론, 현재의 담론에서 좀 필수적으로 재반돼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존중과 합의로 인한 또 사랑과 관계라는 면에서는 과거의 그 동성간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계속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그때의 어떤 동성관계 담론을 지금 가져오는
지금의 현실에 가져오는 것은 네네. 맞지 않다라는 맞지 것이 않죠. 일단 가장 그렇죠. 큰 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책에서 계속 네.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서가 이제 계속 쓰여지면서 덧붙여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성스러운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인쇄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딱 고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대량 이제 생산이 되면서 고정이 돼버린 상태가 됐는데 네, 예전에는 그게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모습들 면모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도 분명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실에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입시켜서 바라본다는 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좀 잘은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네네. 좀 그렇죠. 알게 된 그쵸.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어떤 말을 했는데 까먹어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주시죠. 두 번째는 레위기 속 성결 법전과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네. 다뤄지는데요. 네. 성결 법전은 그러니까 제사 문서에 등장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그 포로 후기 유대인의 민족적인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전염병도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멀리하기 위한 어떤 청결함을 네네.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룩과는 다르게 성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어떤 측면을 긍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성과 금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그리스 철학과 좀 관계가 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도 네. 해석하는 그런 시대상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해석을 하면서 좀 논쟁이 불거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성서라는 것은 결국 그 신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 적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전제하는 어떤 시각들도 또 네네. 존재하다 네네. 보니까 네. 성서를 현재 담론에 가져와서 네.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번 바라보는 것은 네네.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이고 또 레위기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18장에서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동성간 성행위, 또 근친상간, 간통, 수간 등을 행했고 하나님이 이에 분노해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즉 자신들의 고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성적 부도덕을 과장했고 그 과장된 내용에 이 동성간 성행위라는 것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실로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뭔가 흠결을 좀 흠을 내고 싶어.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저지르지 않은 것을 가짜로 꾸며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인 거죠. 네. 그리고 너는 이것도 아까와 얘기와 비슷한 건데요. 네. 너는 여자와 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자는 것을 하는 자는 토해바를 범한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진다. 라는 내용이 지금 동성애 혐오에 대한 그런 개신교의 어떤 신념책의 네네. 좀 원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네. 여자와 자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의 좀 단어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 네네. 결국에는 너는 남자로서 남성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부장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여성처럼 관통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결국에는 가부장적인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한 네네네. 그런 의미로서 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 당시 동성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 계급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오히려 지금의 동성애를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사유를 근거로 혐오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오히려 발길을 돌려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야 네네네, 하지 않나 반대로, 네네. 라는 것이 좀 마지막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 혹시 사례가 나오나요? 그리스의 그냥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 철학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네. 스토아 학파가 네, 스토아 철학. 네, 금욕주의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되게 강조한 거에 비해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최근에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게 쾌락주의가 아니라 그 금욕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 결국에는 그 시대 때였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와 반대되는 어떤 학파였기 때문에 금욕주의에 기반한 어떤 욕망 추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욕망을 충족해야 된다. 그 필요한 만큼은 내가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끌어서 충족을 해야 된다. 무조건 금욕을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또 해석이 또 지금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서에서도 이제 금욕주의에 기반한 어떤 발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대 때. 근데 그 금욕주의 플러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통당하는 남성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떤 그 담론들이 동성애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말씀하신 뭐 약간 보수적인 그 성향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제 그 근거를 가져가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상에서는 그리고 그 시대상에서는 그랬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세 시대는 또 중세 시대로 때로 다르고 네. 또 뭐 근대 그리고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네네네. 사실 시대는 많이 변해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12세기 때부터 네. 이런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해석 내지 좀 그런 학파랄까 네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애를 통한 어떤 재생산 네네네. 이라는 그렇죠.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좀 과세 대상으로서 네네. 이제 또 이성애라는 것이 네. 좀 부각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해석을 따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세기, 12세기 거치면서 네. 이것이 남색의 죄로 규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좀 그때는 여성 간 어떤 동성관계라는 것은 그냥 관계 내지 사랑으로 그냥 치부되지도 않았던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애라는 것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성 간의 어떤 금욕을 바탕으로 한 뭐 금욕하지만 일단 필수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권장 내지 좀 강조했던 것이었고 네. 이제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네네. 이 재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이 잠식할 수 있는 새로운 그렇죠. 그런 네네. 재생산이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것을 이제 그것이 그런 이성의 관계 그리고 네네. 재생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더더욱 좋은 것이라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성애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념 내지 신화가 네, 맞습니다. 강조되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말을 듣다가 그 쇼펜하우어가 그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다음 세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의 의지가 작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의지가 이 둘의 사랑을 만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말이죠. 굉장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어떤 현재, 과거, 미래가 만약에 접혀 있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성애를 어떤 추동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제가 출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시대는 그게 굉장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대단한 철학자로 이제 모셨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쇼펜하우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시대적으로 가면서 윤리적인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윤리적이야라고 하는 그 잣대들이나 관념들은 계속 바뀌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여기 땅을 딛고 산다면 사실 많은 관념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라서 좀 새롭게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좀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거부하는 경향 속에서는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그 관념 체계에 갇혀버려서 이제 새로운 관념들이 들어오면 이제 거부하게 되고 이제 밀어내게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혐오하게 되고 이런 방식들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들이 무엇을 나에게 이제 추동하게 하는가, 나의 생각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물론 피곤하겠지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 어떤 지금 사회에서 좋은 것이라고 좀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쵸, 뭐 그쵸. 이런 그 그쵸. 동성애 성소수자의 담론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좋고 나쁨의 차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그렇죠, 그렇죠. 대한 이면을 한번 바라보면 네,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것도 있고 또 저도 읽다 보면서 네, 어떤 사실 전에 다뤘던 네, 그 책이 있잖아요. 네, 선량한 차별주의자. 차별주의자. 네, 네. 그 책에서는 소수자라는 얘기가 네, 사실 나와 어떤 다른 사람을 네, 네, 좀 의미하는 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규정, 네. 구획을 되게 좀 좁게 이 소수자라고만 이제 규정함으로써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읽으면서 좀 나와 다른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네, 모든 사람은 성소수자가 아닐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단어 물론 그게 좀 뭐랄까 당위로서 좀 생각이 드는 면도 있지만 좀 공감이 많이 됐달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젠더에도 네. 그 굉장히 명칭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 책을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간에 쫓겨서 또 그러니까. 많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 책은 그 좋고 나쁨에 좀 생각해서 조금 더 확장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네. 이 책의 제목은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입니다. 지금 농업 그 위기라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간의 이제 전쟁 때문에 밀 공급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 농업 그러니까 진짜 올해는 최악의 그 먹을거리가 없어서 뭐 30억 명이 굶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게 끝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녹색평론사에서 나왔고 박승옥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박승옥 선생님은 1980년부터 이제 돌베개 편집장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노동운동 하시고 이제 뭐 전태일 기념 사업회 연구원도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고 계셨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20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제언입니다. 표지 한 번만 네, 보여주시죠.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옛날 책이야. 이거 좀 놀았습니다. 아. 너무 많이 읽어서. 네. 지금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는 책이군요. 네. 저는 정말 옛날에 민속학적으로 아, 잔치가 아닙니다.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잔치가 들어갑니다. 그 어. 잔치죠. 말하자면.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잔치판이라고 얘기했던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아, 네. 잔치판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석유.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석유 때문에 죽는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유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고소득 노동자로 변했지만 오히려 이제 석유가 발견되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주민들이 석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을 쫓겨나고 그리고 번영의 삶을 누리던 원주민들도 물론 그 사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자본주의 이 사회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그런 방식들로 된다 하고 이제 뒤쪽에 조금 이제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똥은 에너지다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똥을 정화하는 미친 현대인들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옥천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제 보은에 기대리라는 그 마을에 똥을 에너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인데 먹고 그 싼 거를 다시 또 비료로 써서 그걸 작물로 길러내서 다시 또 그거를 먹고 이런 순환적인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이제 물로 이제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물로 싹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난 끝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이제 공정들은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숨어 있죠. 거기서 이제 물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화학 약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방류되거든요. 물로 방류되고 그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화학 약품들이 안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그 정화작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화학 약품들이 우리 체내에 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또 그런 방식들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눈에 그냥 보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건 이제 더러운 것이 되죠. 근데 내가 마시는 물 혹은 내가 그 물로 재배한 어떤 채소나 뭐 이런 작물들이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에 너무 잘 맞는 이야기였지 않는가 이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유기물질인 사람 똥을 애써 엄청난 돈을 들여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이 멍청한 짓이 왜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도시 문명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수세식 화장실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비판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똥으로 이제 전기와 열과 비료를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책들을 자주 보게 되면 그런 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해서 문제 제기만 하는 책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대 지금 문제야. 그리고 위기야. 그러니까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버리는 책들이 많거든요. 어떤 대안적인 어떠한 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문제의식을 딱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아 그래 맞아 하면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할수록 오히려 웅크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결국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가 이런 방식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후위기도 처음에는 이제 인류세나 뭐 이런 방식들이 크리천이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프레온가스 줄여야 된다 뭐 한다 하다가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그 불안으로서 그냥 다가오고
그건 국가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실천이나 이런 내부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저조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뭐 도나 헤러이의 이제 툴루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관계가 되어 있는 어떤 순환적인 구조 혹은 그 친족과의 이제 실뜨기 관계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실을 넘겨주면 너는 그 실을 또 움직여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실뜨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타자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실뜨기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잔치가 끝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도 결국에는 저 혼자 실뜨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이런 어떠한 순환적인 체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 대안들을 나는 제시를 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실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 혹은 다른 행동으로 내가 실뜨기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책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똥이 얘기를 했지만 수세식 화장실 다 쓰잖아. 그럼 어떻게 바꿀래? 이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에서 이제 그쳐버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안 되잖아. 지금 너도 수세식 화장실 쓰지 않아?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불안으로서만 존재하는 어떤 그 잔치가 끝나면 나는 할 게 없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다른 방식들로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그리고 실뜨기 하듯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바쁘게 달려왔죠. 네. 시간이 벌써 1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야, 이번 주도 이렇게 또 금방금방 시간이 가게 되는데 노래를 좀 많이 틀려고 했는데 또 노래도 많이 틀지 못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네. 채우느라. 네. 오늘 또 이렇게 성서 관련해서 이제 2회까지 다 하셨고 다음 책도 준비해서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네. 율 기자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와. 다음 주에도 나오시는 예? 고정 멤버로 나와주시면 좋죠. 저 이런 식으로. 네. 한국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현 같이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옥천 그리고 농업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농업 위기니까 위기로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둔벙이 빠진 석음쟁이 안녕. 안녕. 흩어져간대요. 아이야 너는 나중에 커서